안녕하십니까. 베가스 풍요기의 미국 주식 이야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0년 10월 24일 미 서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7시, 동부 시간 10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주말 라이브 방송 순서는 일단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 점검하고 다음 주 전망,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제대로 이제 개막이 됐는데 현재 마이너스 16.5%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악화됐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PR은 21.7배. 그리고 딱 9일 남았죠. 9일 남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한번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좀 상승을 많이 했고, 그리고 유틸리티, 금융 같은 경우에는 10년 국채금리를 잘 보시라고 했죠. 요게 이제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지난주 0.53% S&P 500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조금 올라갔다는 거. 국제유가도 이제 4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에너지도 5일간 0.52% 올랐다는 거. 뭐 헬스케어도 선방했고 소재도 나름대로 선방했고 많이 빠진 게 이제 IT하고 그 필수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리츠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자, 한 달 상황을 일단 살펴보면 일단 빅테크 5들이 제대로 이제 못 가고 있죠. 못 가고 있으면서 이제 좀 주춤한 상태. 그러면서 1개월간 금융주들 조금 많이 올라왔고 지역 금융주들 같은 거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그리고 의료 장비 중심으로는 이제 상승을 많이 했고 뭐 바이오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상승을 못하고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산업재 슬금슬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유틸리티가 좀 강세를 보였다는 거. 이렇게 이제 한 달간 진행이 됐다는 거. 그리고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 살펴보면 이제 10년 미국 채금리가 7일 연속 상승하면서 0.8%대로 이제 진입이 됐죠. 장기 국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미국의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채금리 10년물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회복된다는 일정 부분의 좀 선반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 코비드-19 확진 건수가 이제 계속 증가하면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뭐 주식시장에는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새로운 경기부양법안 민주당하고 백악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상원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뭐 타결 임박했다느니 그러면서 이제 립 서비스만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 개막하면서 이제 실적 발표가 27% 완료된 상태인데 상당히 뭐 괜찮게 지금 시장 예상치 상회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가 계속 약세고 위안화하고 원화 강세 그리고 뭐 유로화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그리고 코비드-19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비드-19 확진됐을 때 렌데 11을 이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FDA에서 지난주에 이제 바로 승인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 개발하다가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제 임상을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재개가 됐다는 거.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3번 계획됐을 거잖아요. 근데 1차 하고 2차 무산되고 그리고 3차를 이제 두 번째로 했는데 두 후보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배럴당 40불에서 이제 저울질하는 중. 리비아가 이제 생산 재개를 했고 11월 30일 날 다시 오펙하고 산유국들 그 정기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감산 규모를 이제 축소할 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요게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연결이 되면서 아마 국제유가가 이제 변동성을 11월 말쯤에는 이제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CNN에서 이제 제가 자주 보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문제가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안 나와가지고 지금 2018년부터 대충 흐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코비드 19 3월달 이제 저점 찍고 쭉 올라오면서 이제 욕심이 가득 찼다가 다시 조정받고 다시 75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거. 대통령 선거 앞두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들의 욕심은 공포보다는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주 경제지표 발표하고 주요 이슈 살펴보면 월요일날 9월달 신규주택 판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주택은 그냥 돈 빌려가지고 그냥 돈만 오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규주택은 일단 고용이 창출이 돼요. 집을 이제 새로 지어야 하니까 그 각종 중장비 그리고 내구재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 신규주택으로 각종 가전제품들 이런 걸 많이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도 진작이 되고 신규주택이 시장이 한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주택 판매에서 한 15%에서 20%를 차지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소비라든지 그리고 고용이 이제 창출이 많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가 늘면 늘수록 미국 경제는 좋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10월달 컨퍼런스 보드라 이 비영리 단체죠.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 마음이 어떤지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고 수요일 10월 28일에는 22 리가르도 총재 예전에 이제 IMF 총재 하시던 분이죠. 발언을 하게 돼 있고 여기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유로화랑 달러랑 이렇게 좀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80만에서 이제 70만으로 내려왔는데 더 줄여야지 일단 미국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22 통화정책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3분기 GDP가 나와요. 일단은 뭐 마이너스일 건데 얼마나 나오는지 잠정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 변화는 되는 거거든요. 일단 잠정치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지 꼭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금요일 10월 30일에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게 이제 개인 소비거든요. 일단 9월 달에 개인들이 얼만큼 벌었고 얼만큼 소비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물가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파악해야 될 겁니다. 자, S&P 500 다음 주 전망을 해보면 일단 지난주에 뭐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좀 조정이 나왔죠. 5일간 좀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금요일 날 일단은 아래 꼬리 달면서 5일선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20일이나 51선 올라오면서 일단 다음 주에는 아마 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거든요. 이유는 일단 요 세계선이 만나러 가고 있어요. 만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벌어졌던 게 5일선하고 21선, 51선 벌어졌던 게 이제 만나러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상승할 확률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5월선, 20주선, 51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330 여기를 이제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전에 뭐 주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 일단 S&P 500이 지금 나스닥보다는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개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수가 많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QQQ 다음 전망하면 이제 나스닥 100 지수죠. 여기도 지난 5일간 계속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오고 일단 고무적인 건 5일선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다는 거. 아래 꼬리 이제 2번 달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51선이잖아요. 빨간 게 51선인데 요거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다는 거. 21선 위로 올라오고 5일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는 거. 뭐 예상일 뿐인 거지 이게 뭐 어떻게 꼭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확률적으로 이제 높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S&P나 다우 산업평균지수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나스닥이 좀 조정을 좀 더 받고 있다는 거. 여기도 이제 5월선, 20주선, 그리고 21선 요 부분. 여기 지금 또 세계선이 여기도 다 만나고 있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좀 방향성이 대선 이후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핫한 게 이제 달러 대비해가지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이제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하는데 요즘 미국에서 계속 이제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이제 놔두는 상황인데, 일단 달러하고 원화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뭐 미국 중국 정부에서 이제 거의 뭐 조작을 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그냥 놔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환율을 좀 자율화를 시켜야지 중국에도 이제 자본이 들어오고 달러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중국은 이제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쉽게 위안화를 이제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가 강세로 흐르는데 이제 7까지 갔다가 같이 떨어지면서 이제 위안화 대비 원화 움직임이 더 이제 세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기술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좀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코비드 끝나고부터 올라갔던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달러가 하락을 할 경우 이제 위안화하고 원화가 같이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일단 원화가 강세인 상황에서 환차손은 생길 수가 있죠. 만약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이거 평균을 봤을 때 이 정도 선에서는 투자를 해놓으면 다시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환율은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뭐 환차손 당장 지금 팔고 사고 할까 아니라 그러면 원화가 강할 때 이제 사두면 달러화를 세금도 내지 않고 환차액도 이제 거둘 수 있다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만 바라보면서 뭐 미국 주식 지금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관련해서 팩트셋에서 나온 자료 10월 23일 날 나온 자료거든요. 일단 27%의 S&P 500 기업이 실적 발표를 완료했고 84%가 지금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리고 80%가 이제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은 우호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블렌디드 어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27%가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예상치로 나온 아직 남아있는 73%의 기업을 합쳐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거죠. 27%의 실적 발표를 완료한 기업들과 아직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의 일단 실적 추정치가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6.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24개 기업이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일단 5개 기업만 좀 안 좋게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19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좋게 제시를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에 비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21.7인데 일단 상당히 높죠.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 5년 평균치가 이제 17.3이고 10년 평균치가 15.5인데 약간은 고평가 상태다. 근데 이것도 뭐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용인을 하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뭐 고평가가 나름대로
용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일단 코비드 19 관련해서 가장 3분기 실적 타격을 많이 입은 게 여기 항공업종,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하고 레저, 그리고 여기 석유 시추업체들.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분기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들은 마이너스 300%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라는 거. 이렇게 이제 작년 3분기 대비해 가지고 실적 감소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뭐냐? 여기 오일가스하고 항공주, 그리고 호텔하고 레스토랑, 레저가 액수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16.3빌리언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감소했다는 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3빌리언. 그리고 호텔하고 레스토랑 레저는 9.7빌리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 상태로 이제 헤매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은행이라든지 다른 애들도 상당히 많이 작년 동기 대비 손실을 봤다는 거. 이 이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필수 소비재 파는 애들, 홈디포 이런 데는 오히려 코비드 19 특수를 누렸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거. 만약 한 차례 더 뭐 코비드 19이 미국에서 확산이 된다 그러면 다시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애들도 이제 점점 뭐 4분기 지나고 뭐 내년쯤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일단 그럴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면 일단 팩트셋에서 내년 전망을 이렇게 내온 게 있잖아요. 내년 전망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일단 2020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6.7%의 실적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내년 1분기를 봤을 때는 14.3% 오히려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왜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깨졌잖아요. 다 깨진 상태에서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주가에 다 영향을 미쳤던 게 내년 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매출도 3.1% 좋아진다. 그리고 2분기에는 더 좋아진다. 2분기가 실적이 가장 많이 깨졌을 때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4, 5, 6. 4월달, 5월달, 6월달. 그게 이제 만약 2021년 2분기가 되면 44.1%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매출도 13.5% 2020년 2분기 대비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21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당 수익이 24.2% 그리고 매출은 7.9%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건 내년 1분기부터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돌아선다는 걸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벌써 이제 거기에 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4분기 이제 실적 전망을 보면 S&P 500 전체적으로 11.8% 일단 뭐 9월 30일 날 나온 것보다는 1% 줄어들었다는 거. 여전히 에너지 힘들고 산업재 힘들고 그리고 자유소비재 힘들고 커뮤니케이션 업종 힘들고 금융업종은 힘들 거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그 바닥을 이제 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4분기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라든지 산업재 그리고 이런 금융업종들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재는 이미 이제 4분기 되면 돌았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먼저 이제 소재 돌았으면 산업재 돌아서고 그리고 에너지랑 금융도 이제 같이 이렇게 돌아서는 분위기거든요. 항상 자본주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더 경기가 회복이 되면 또 다른 애들이 또 가는 거고 일단은 뭐 향후 3개월에서 1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눌려있는 애들 좀 관심을 가지자고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1년 전체 연도 봤을 때 S&P 500 24.6% 주당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좋아지긴 좋아질 건데 얼만큼 좋아질지. 국제유가가 이제 돌아서야 되고, 그리고 정제 마진이 이제 돌아서야지만 에너지 업종은 돌아서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망 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요단강을 건너갈 확률은 높다는 거, 그리고 아직은 바닥은 아니라는 거, 일단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거 정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실적 발표 일정 살펴보면 일단 뭐 월요일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화요일 날 실적 발표 장 마감 후에 있고요. 그리고 예정에 보잉, GE 같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네요. 그리고 비자 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렇게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목요일 장 마감 후에는 여기 보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빅테크 중에 4개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요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금요일날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그냥 뭐 시장 예상치 부합하면 뭐 괜찮게 그냥 흘러갈 것 같고, 아니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들을 발표를 한다 그러면 좀 금요일 시장은 상당히 어둡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엑스모빌이랑 세브론 에너지 업종의 이제 두 대장주죠. 여기 이제 실적 발표 있다는 거 금요일 날 이렇게 아시면 되고, 금요일 날 장 마감 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주목해야 될 이슈들은 10월 29일 날 아까 말했던 22 통화 정책에 있고, 여기에 따라 달러 인덱스 움직이면 국제유가도 변동성 생기고 금값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 3분기 GDP, 그리고 9월 신규주택, 개인소득, 소비, 그리고 물가지수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미국과 유럽에 지금 코비드-19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독감 시즌이 오잖아요. 독감 시즌하고 이제 같이 맹위를 떨치게 될 경우 상당히 주식시장에 부담도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기부양법안, 아마 다음 주도 립 서비스만 하고 끝날 것 같다. 뭐 될 거다 말만 나올 것 같다는 거. 그리고 3분기 빅테크 실적 시즌, 아까 언급했던 5개 종목 실적 발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는지 향후 추이 파악해야 되고, 금가격, 그리고 빅5, 아까 말했던 국제유가. 왜 국제유가 관전 포인트냐면 11월 3일날 대통령 선거 있고, 그리고 11월 30일날 오펙하고 산유국들 회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지 잘 파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에너지 업종의 이제 주가와도 긴밀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9일 남았죠. 미국 대통령 선거. 요거 전후로 이제 또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일단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16석이었죠. 조 바이든 216석이었는데, 이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231이 약간 높아졌어요. 그리고 일단 뭐 접전지는 181개 그대로고, 트럼프 대통령은 125개로 우세 지역은 그대로고, 일단 접전지 181개, 지난주에 보다 16개가 이쪽으로 이제 바이든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스윙 스테이트에서 바이든 지지율이 우세인데, 요 뒤에서 이제 언급하지만 우세는 우세인데 근소한 차이로 우세이기 때문에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 일단 지지율은 조 바이든이 앞선 상황이지만 뭐 트럼프 지지율도 상승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상황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없는 거고, 현재 9일 남았고 이제 막바지를 치닫고 있다는 거 좀 더 살펴보면, 일단 베팅 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뭐 도박 사이트라든지 이걸로 이제 돈을 직접 걸고 하는 데는 상당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베팅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확률을 보면 요때가 언제냐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코비드 19 걸렸을 때 갑자기 조 바이든 확률이 쫙 올라가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낙선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러면서 갈려져 버린 거예요. 10월 초에 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비드 19 걸리면서 이런 식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조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70 거의 뭐 65% 정도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걸 보면 이때도 이제 코비드 19 걸렸을 때 상당히 회복이 되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조 바이든 후보는 이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 지금 50대 42.7로 지난주만 해도 한 10% 두 자리 숫자였거든요. 근데 2%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또 무시 못한다는 거. 9일 남겨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이제 변동성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 대비 2%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왔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틀그라운드. 일단 바이든 후보랑 트럼프 후보 49.3%에 45.5%, 3.8% 우위예요. 예전에만 해도 한 8%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쭉 하고 올라오고 있죠. 선거 막바지를 앞두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배틀그라운드에서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플로리다 보시면 거의 근소하죠. 이게 뭐 플로리다는 누가 이긴다라고 이렇게 뭐 1%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펜실베니아는 좀 차이가 나고 미시건도 좀 차이가 나고 위스콘신도 차이가 나고 노스캐롤라이나나 애리조나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전에 지지율이 한 8% 정도 됐는데 상당히 격차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이제 사전 투표나 뭐 한국으로 따지면 부재자 투표겠죠. 일단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사전 투표율에 87.5% 수준밖에 안 된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지금 사전 투표는 안 하고 그 당일날 이제 뭐 세를 몰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를 올해 많이 했다는 거. 여기 이제 배틀그라운드 보면 텍사스 지역은 일단 사전 투표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 그 코비드 19이 확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장 가서 하는 것보다 직접 우편으로 이제 빨리 해버린 경우. 그리고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에 이제 52점 자기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2% 그리고 자기가 공화당 지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26%. 우편 투표도 몇 개 주는 이걸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지지 성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54%, 공화당은 23.8%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일단은 당일날 이제 선거 일에 이제 투표할 확률이 이제 높아졌다는 거. 그만큼 더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편 투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 못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공화당은 승복하겠다 그랬는데 일단 이 사전 투표가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아마 표차가 많이 안 나고 뭐 한 4%, 5%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불복종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 때문에 상당히 다이나믹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후보랑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선거 자금 현황인데 일단 조 바이든 후보가 1.51 빌리언을 모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57 빌리언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10월 달부터 좀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조 바이든 후보가 10월 첫째 주에 167밀리언을 그 선거 자금을 모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코비드 19 걸리면서 이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 82밀리언밖에 이제 모으지 못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 압박이 있다는 거. 지금 캐시로 남아 있는 게 보면 조 바이든 후보 1.29 빌리언 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막 1.49 빌리언 더 많이 썼죠. 그리고 남아 있는 캐시가 117밀리언 있고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남아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막판에
일단 뭐 더 선거 자금을 쓰면서 뭐 광고도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조 바이든 후보가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거. 일단 뭐 자본주의에 돈 많은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 자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약간 안 좋은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블랙락에서 10월 6일 날 나온 보고서예요. 여기 이제 그 PDF 파일 요 주소로 이제 가보시면 되는데, 일단 블랙락에서 이제 대선 관련해 가지고 뭐 바이든 기후 정책은 전력, 운송, 건축, 연구개발, 지출로 네 가지 영역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관리청에 의하면 미국 내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2010년에는 10%, 여기 이제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이게 10%였는데 지금은 17%로 2019년까지 증가가 되고 있고, 아마 2020년도에는 더 벌어졌다는 거. 그리고 블랙락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2008년 이후로 석탄 사용 비율이거든요. 이 석탄을 화력 발전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 전력을 생산하는 게 이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거.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아주 싸죠. 천연가스, 세일오일 뽑아내면서 이제 뽑아내졌던 천연가스로 이제 대체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은 뭐 점점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 좀 줄어들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이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천연가스 아울러 가지고. 그래서 블랙락에서 고민하는 건 뭐냐? 지속 가능성을 이제 중심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선거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량과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운송 부분 전반에 비상장 시장에 이제 기회를 포착 중이에요.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블랙락에서 향후,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테마로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누가 되든지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질문은 오늘 주제하고 주제에 관련된 거 일단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 쪽으로 베팅한 분들이 대박이 뭐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조 바이든 쪽으로 선거 판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당선이 된다면 그쪽 그 어차피 누가 이기나의 차이인 거니까요. 일단 확률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이제 낮으니까 그쪽이 아마 더 많이 먹겠죠. 금액적으로는. 미국은 현지 분위기는 배틀그라운드에서 이제 결정 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각자 다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배틀그라운드에서 6, 7개 주에서 어떻게 되냐. 항상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서부 쪽하고 동부 쪽 일단 민주당으로 정해져 있고, 중서부 쪽은 공화당으로 이제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급했던 배틀그라운드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미궁 속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 분위기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12 통화정책에서 뭐 우리 돈 더 찍어내겠다, 이번에 뭐 코비드 19 관련해 가지고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펼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달러가 이제 강해질 수가 있는 거고, 만약 22 통화정책에서 이 정도 선이면 뭐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면 달러가 약세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우크라이나 차이나 게이트 영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미국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이 그런 것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아무리 공화당 표가 늘어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다 필요 없고 일단 배틀그라운드 6개 지역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 6개에서 7개 지역의 격전지 거기서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 재선 시 다시 봐야 섹터 지금 뭐 가고 있는 주도주들이 계속 가겠죠. 그리고 어차피 뭐 에너지 업종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보다는 뭐 파리 기후 협정 다시 이제 복귀 안 할 거고 이러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은 힘들더라. 아까 블랙락에서 이야기했던 게 맞을까? 누가 되더라도 관계는 없다. 굳이 뭐 다시 봐야 할 섹터나 종목은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간다는 거. 일단 그걸 이해를 해야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데 좀 편향을 안 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에너지 업종이 살아나려면 계속 그뭐 멤버십 회원들도 이야기 드리지만 정제 마진이나 국제 유가가 일단 45불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고 정제 마진이 좋아져야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코비드 19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안 뜨고 있는 비행기들 떠야 되고 그리고 물류가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독점기업 관련해 반독점법 이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그렇게 보고서 나오고 그러더라도 일단 쉽게 결정 나지는 않을 거다. 아마 바이든 당선되고 4년 이상은 그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꼬리는 물고 늘어질 수 있더라도 당장 뭐 어떻게 변화되는 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미 저는 반영돼 있다고 봐요. 내년에 예상된 실적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건 남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일단 팩트셋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이고 전망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축구에 이미 6개월에서 1년 전 건 이제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플러스 돼가지고 직접 눈으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비행기가 뜨고 막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더 나은 결과로 이제 나오겠죠. 기업 하나 쪼개는 게 이제 반독점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예전에 스탠다드 오일 쪼갤 때도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게. 그리고 AT&T 쪼갤 때도 1980년대 이제 쪼개는 거 그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고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단순히 뭐 어떻게 추진한다 그래서 뭐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야 구글로 뭐 유튜브 찍고 저거 찍고 다 찢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왜냐? 일단 유럽에서도 이제 디지털세 부과하고 막 이러면서 미국 기업을 그 대기업들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래도 가재는 개편이고 팔아나누는 거 없잖아요. 근데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찢는다? 그냥 정치자금 더 내라는 이야기로는 저는 들리거든요. 정치인들한테. 유리하더라도 일단 투표 결과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소한 차가 됐을 때는 일단 법원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재검표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근데 뭐 3, 4% 이상 차이가 확 나버리면
뭐 유리하다, 만다 이렇게 어필을 하더라도 그게 안 받아들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일단 투표를 해가지고 그 표 차이가 얼마큼 나느냐, 그리고 특히 배틀그라운드에서 어떤 식으로 표차가 막 뭐 1%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재검표 분명히 이야기 나온다고.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심화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재검표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럼 거의 뭐 한 달 이상 일단 문제가 생기니까요. 유럽하고 미국은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녀요. 그리고 일단 추적도 안 되고, 그냥 그 한국과 달리 방역 당국에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늘어나는 이유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도 마스크를 안 쓸 자유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양 쪽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뭐 마스크 안 끼는 사람들이 한 20% 되니까. 유럽은 더 심하고. 다 늘어나는 이유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방역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조 바이든 후보가 되든 누구 지지율 차이가 그 투표 해가지고 이제 결과 차이가 3, 4% 이상 되면 뭐 번복을 못 하자는 거죠. 일단 뭐 한 1% 근소한 차로 이겼다 이렇게 되면 이후 이제 변동성은 심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원화 저점은 미아리 점집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외환 딜러들도 모르는 게 이제 환율이잖아요. 일단 달러가 계속 떨어지면 뭐 원화는 더 강세로 갈 수 있고, 일단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저점이 얼마다 이건 쉽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연봉 뭐 수십억씩 받는 외환 딜러들도 그걸 못 맞추는데요. 저 같은 이렇게 허접한 일개 유튜버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저는 난 모른다. 그냥 추이만 보고 그에 대해서 대응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대답일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평균을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어느 정도 평균이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은 안 가요. 사소한 질병은. 왜냐? 의료보험 없는 사람 많고, 정말 죽지 않을 병 걸리지 않는 이상은 병원에 가는 게 드물다고 봐야죠. 여기 엑스레이 한번 찍으면 보험 없이 3,000불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약 교통사가 났잖아요. 교통사가 나서 내가 의식을 잃지 않는 이상, 뭐 머리에 피가 좀 나고 뭐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전화할 수 있다면 아는 사람을 불러요. 경찰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구급차 있는데 탈래 안 탈래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구급차만 타면 이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냥 천불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상당히 미국에서는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죠. 선거 발표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개인적인 생각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커뮤니티에는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일단 선거가 아마 끝나고 난 다음 날 아마 새벽쯤에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미국은. K바이오가 뭐죠?
제가 한국 주식은 잘못 K바이오가 뭐 어떤 거죠? 아, 한국 바이오 업종이 이제 미국에 영향을 끼치나 이런 말인가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괜찮은 회사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젠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만큼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 한국도 10년 전부터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국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언론 플레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냥 문제가 생겼던 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게 한 가지 약 가지고 떠들어야 되는 거죠. 뭐 지금 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일단 그 실패했던 바이오 기업들 많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고 뭐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몇몇 뭐 바이오 기업들은 뭐 저는 괜찮게 봐요. 하지만 뭐 제 관심권 안에는 아니니까 이제 깊이 파고들지는 않지만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미국 야구 보러 가면 LA까지 가야 되는데 이 차 타고 가는데 5시간이에요. 그 보러 갈 시간이 없죠. 근데 앰뷸런스 커버되는 보험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의 보험들이 민간 보험들이 앰뷸런스를 커버되는 보험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돈 많이 내면 앰뷸런스 당연히 커버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금 자체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앰뷸런스 커버 되려면 상당히 매월 내는 보험금이 상당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괜찮고 이제 좋은 회사 다녀도 한 달에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보험이 400불에서 700불 사이에요. 미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보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싸다 그런데 보험료 비싸다 그런데 한국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틀리죠. 일단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안 하신 분 구독하기 해주시고 좋아요는 필수 소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아마 멤버십 회원들하고만 매월 마지막에는 그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